윤석열 정부는 하루에 12시간, 14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겨우 하루 이틀 들어가서 그렇게 자신을 쥐어짜면서 시간당 9,000원에서 13,000원까지 받는 노동자를 귀족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번 파업도 안전이 아니라 소득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공격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득이 곧 안전입니다. 세상에 과적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속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파업하고 싶은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그런 장시간 고강도 저임금으로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 배부른 소리, 독한 소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난한 시민들의 가슴이 쓰립니다. 부자들의 대통령, 극단적인 양극화의 나라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윤석열 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업무 개시를 앞세워서 겁박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14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정부는 화물연대와 단 2번 생색내기식 교섭만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 단 한 차례 만남도 예정도 없습니다. 저도 노동운동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정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앞장서서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을 봉쇄한 그런 사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6월에 맺어진 약속 이행을 위한 5개월의 시간이 있었고 또 파업이 2주 됐습니다. 그동안 타협과 조정을 통한 협상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협상과 타협에 충분히 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를 향해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위헌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꺼내들고 억지 불법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왔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는 뿌리 깊은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마치 노동자들을 박멸할 기세로 서슬퍼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애초부터 윤석열 정부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민주적 해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화물연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해서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보통 시민들은 절대 이런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탐대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도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관리 주체인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또 시장경제의 주체인 노동자의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의 노동관과 색깔론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볼 때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기대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이 정부의 몽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저는 민주주의도 경제도 결단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더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사실 화물연대 파업에 국회의 책임도 큽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약속한 법안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당한 업무 개시 명령도 사실상 방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급기야 ILO까지 개입하는 부끄러운 상황이 초래가 됐습니다. 저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풀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화물노동자들이 안전과 삶을 보듬고 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설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화물노동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말폭탄을 공포탄처럼 이렇게 쏘아대고 있는 사이에 정작 우리 사회가 귀 기울이고 또 우리 국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화물노동자들의 처절한 현실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내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화물연대 파업 긴급 토론 및 발언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워지고 파묻힌 목소리를 다시 꺼내서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국회가 대안을 찾아가기 위함입니다.
급한 와중에도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먼 길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 발제자, 증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노동자들의 그 이해와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한편이 되어주고 계신 우리 이수진 의원님, 오늘 같이 공동 주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화물연대, 이전에 여러 노동 문제도 그랬지만 화물연대 문제를 잘 푸는데 우리 이수진 의원님과 민주당이 적극적인 그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14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말이 2번 지나갔고 달력도 한 장 넘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한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6월 총파업 합의마저 내팽개쳐버림에 따라 죽기 살기로 돌입한 파업입니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몰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너무나도 제한적인 적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화물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총파업 전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준비했고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일말의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화물연대 총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서 화물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계수당까지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고 그나마 쥐꼬리만큼 지급됐던 유가 보조금과 도로 통행료 지원도 중지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폭력과 겁박으로 화물 노동자가 발언할 최소한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기가 막힙니다. 화물 운송 대부분을 도로 운송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물류산업 하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삶과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길입니다. 오늘 긴급 토론과 현장 발언 대회를 통해 현재 총파업의 강경 탄압 일변도인 정부 대응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더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운임제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안전운임 제도 효과를 둘러싼 왜곡에 대한 반박입니다. 제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2021년 교통사고 통계만으로 안전운임제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조양한 평가 기준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우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물 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 법률에서 이 정책 수단과 직접적 목표와 궁극적 목표를 다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수단으로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서 직접적으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교통 안전을 확보한다라는 제도의 취지와 목표가 이미 법률에 다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운임제의 평가는 정책 수단이 충분히 활용되었는지, 직접적 목표는 달성이 되었는지, 이를 통해서 궁극적 목표에 이르렀는지를 전반적으로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적 목표의 달성입니다. 화물연대는 직접적 목표가 달성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불리한 지표에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연구 용역에서 노동시간 감소 등의 안전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문제 삼는 사고율의 증가가 도로 환경의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직접적 목표가 달성된 부분을 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의 연구 용역에서도 안전운임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했을 때 컨테이너 5%, 시멘트 11%, 평균 8% 정도의 장시간 노동이 감소했다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연구에서 안전운임 시행 전후로 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저희는 초장시간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컨테이너는 무려 29.1%에서 1.3%까지 줄었고요. 시멘트는 27.4%까지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연구에서 이 안전운임제 시행이 과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화물 차주는 차치하고서라도 시멘트 기업인 화주들조차 73%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 지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굉장히 편협한 교통사고 통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책 수단으로서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화물연대는 이 부분에서 국토교통부의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3년 내내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안전운임 제도 시행 대상에서조차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두 번째로는 제도의 현장 완성을 위해서 처벌이라던가 이 준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3년 일몰이라는 그 일몰제가 제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서 일단 3년만 제도를 회피해보자 라는 현장의 제도 회피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토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결할 노력이 없었고요. 심지어 어떤 국토부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제도가 사라지면 시행기간 동안에 위반한 것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마치 제도 회피를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은 2022년 2월 기준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전운임 위반 신고 첨부 현황입니다. 2020년 제도 1년차 때는요 1,300여 건이 신고가 되었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로 이어진 건은 0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같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가 되었고요. 국토교통부가 합동 현장 점검반까지 운영하면서 2021년에 나섰지만 총 2,213건 중 2021년에도 74건에 불과합니다. 총 4,500건이 넘어가는 그 신고 중에서 고작 74건을 2% 정도만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 제도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의 일부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운송을 하는데 한쪽은 안전운임제도를 적용받아서 운임이 50만 원이고 한쪽은 같은 운송을 하는데 안전운임 적용을 받지 않아서 화주 마음대로 운임을 줄 수 있다면 어떤 화주가 이 안전운임 제도를 적용받는 품목에게 배차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컨테이너 중 한쪽 화물입니다. 이 한쪽 화물은 항 내에서 이제 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좀 짧은 초단거리 차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고요. 운임이 한 건당 몇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쌉니다. 심지어 이것도 장거리 노동을 했을 때 한두 건 정도는 서비스로 화물 운송자가 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 안전운임 적용이 분명히 필요한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행 직후부터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요. 국토부가 패소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좀 내용을 정부가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가 정부 입법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멘트 품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CT라고 보통 부르는 이 시멘트를 운송하는 차는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이 뒤에는 순수 시멘트도 싣고 다니지만 시멘트가 섞인 다양한 혼합물들, 또 돌가루, 플라이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 시멘트 원료도 싣고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멘트 원료는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시멘트 품목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멘트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를 굉장히 협소하고요. 운송 구간과 노동시간, 노동 형태들이 비슷하거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료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안전운임 무력화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좀 내보자면 이 교통 안전을 확보한다는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지금 당장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행 기간이 짧고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단시간에 사고 통계로만 이걸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수많은 해외, 국내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안전운임 적용 차량과 비적용 차량이 도로를 나눠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운임 적용되는 차량이 다니는 고속도로, 비적용 차량이 다니는 고속도로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서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적용 차량의 숫자가 전체의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사고 감소 효과를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 수단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 건수에 대한 처분이라던가 사각지대 해소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장은 직접적인 목표가 달성된 지표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추적과 그 도로 안전을 담보할 충분한 규모의 안전운임 적용 그리고 정책 수단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같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야한 통계 하나를 가지고 안전운임 제도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운임 제도 운영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치 화물연대가 이 안전운임 제도를 무지막지하게 활용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안전운임 인상률을 컨테이너 기준으로 좀 내봤습니다. 2020년 시행 첫 해에는요 12.5% 올랐습니다. 그 뒤에는 좀 완만하게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1%대 수준으로 운임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실제로 안전운임 시행되기 전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의 운임 인상률은 마이너스에 달했습니다. 물가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은 사실상 계속해서 하락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해에 안전운임이 많이 오른 것은 10년 동안 동결되었던 운임의 정상화 과정이고 이 정상화 과정 이후에는 오히려 완만하게 운임이 오르고 있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안전운임이라는 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대로 정부가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안전운임위원회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혹은 정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 위원회는 화물운송 산업의 세 주체, 가장 중요한 주체인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노동자가 3명씩 동수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공익위원회 참여를 통해서 세 주체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주들이 주장하는 안전운임 제도의 불합리함은요, 본인들이 안전운임위원회에 들어와서 다 협의하고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마치 제도의 존속과 폐지가 쟁점이 되는 이 시기에 자신들이 했던 내용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심지어 마지막 해에는 화주는 안전운임위원회 1년 동안 보이콧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별, 산업별로 좀 기준 없이 운임이 결정되던 때에 비하면 원가 비용이라던가 합리적인 기준 그리고 적정 소득을 기준으로 이해 주체들이 운임을 협의하게 되면서 오히려 운송료가 투명하고 안정화되었다는 평가를 합니다. 화물운송 산업에서 고질적으로 좀 지적되었던 다단계 문제들도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연구 영역에서 운송거래 단계 변화, 제도 입찰 방식의 변화가 실제로 드러나고 있고요. 화물연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비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단계 거래, 물량 수주를 위한 저단가 경쟁, 화물 운송 시장의 투명성이 다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내용은요. 우리 현장 조합원들이 정말 화병이 나기 직전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고소득 노동자라는 주장, 이기적인 집단, 위종노조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화물연대가 우선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5개 품목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품목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그런 점을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국토부가 제시한 소득은 과장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이러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장시간 노동이라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5개 품목에 대해서 평균을 좀 내보자면 일 운행 시간은 14시간이고요. 한 달에 24일을 일합니다. 그리고 월 순수입은 300만 원대 중반입니다. 이것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9,000원대, 겨우 최저임금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고소득 노동자라는 주장은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최근에 이 14시간 이상 운송에는 차량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운행만 14시간 이상을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물운송 산업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차량에서 대기하는 거, 배차 받기 위해서, 상하차 받기 위해서 화주 공장에서 5-6시간씩 대기하는 것을 노동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면 저는 그 정부 관계자들의 실제 노동시간이 얼마인지 조사해서 좀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대기시간 문제는 또 우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증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흥분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높은 사고 위험과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입니다. 화물연대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마치 오로지 임금 인상을 위한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당연히 전차종 전 품목으로 안전운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5개 품목을 우선 선정한 것은 이분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위험을 사고 났을 때 폭발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위험불을 실은 템포러리 차량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규모 사고입니다. 대규모 사고. 차량 한 대가 사고 났을 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동차들,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철강이요. 철강은 굉장히 중량짐을 싣고 다닙니다. 우리 고속도로 타고 다니다 보면 아슬아슬하게 실려있는 철강들 보면서 한 번쯤은 공포심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카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의 현재 구조, 또 화주들의 강요로 인해서 과적이 가장 만연한 품목입니다. 정부가 안전운임 제도를 단순히 운임 인상 요구로 보면서 실제 도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이 확대 필요성을 애써 외면하기 위해서 위험까지 좀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수월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품목 확대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자료로 대체하고요. 정말 많이 양보해서 정부의 말대로 이 표준화라던가 또 운임 선정 기준이 어렵다고 하면 안전운임위원회라고 하는 이 산업의 전문가들, 주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품목별 특이사항을 반영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제도 시행 이후에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 지점들을 제도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쓰고 있는 것은 저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논의할 회의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음에도 기술적으로 운임의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산업 표준을 만든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안전운임 제도를 정부가 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화물연대 총파업을 좀 정치파업이라고 호도하지만 가장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전운임 제도 확대라는 요구가 비조합원들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 노동자 43만 명 중에 25,000명입니다. 이 25,000명이 전 산업에 걸쳐있긴 하지만 비조합원들의 동참이 없었다면 이번 총파업에 이 정도까지의 파급력을 좀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마치 정부 여당은 조직된 노동에 대한 혐오 그리고 분리대적인 귀족노조 프레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화물연대가 조합원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 또 반정권 투쟁을 위해서 총파업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만 명 중에 25,000명입니다. 조합원 임금 올릴 거였으면 제도 요구 안 하죠. 저희 25,000명 조합원 대상으로 고용되어 있는 운수사, 화주기업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임금 협상 투쟁했을 겁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지금 이 화물운송 산업은 재난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야 된다. 화물노동자들 조합원, 비조합원 관계없이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가 정치 파업이고 이기적인 집단 파업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과도하게 정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통계청이 매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업 물류비 실태조사에서 정책적 제도 영향에 대해서 이 물류비 증가 요인으로 안전운임제를 뽑은 기업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심지어 중소기업은 0%입니다. 대기업 화주들 중에서도 약 1% 정도만 안전운임제가 물류비를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운임 시행 품목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은 시행투 화주들을 좀 분석해 봤을 때 2020년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에 오히려 단기 손순이익 증가했고요. 손순이익 증가폭이 낮은 것일 뿐 나머지 회사들도 꾸준히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보았을 때 안전운임제 도입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이후에 물류비가 폭등했거나 기업의 경영을 타격을 준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확인한 바로 따르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라서 안전운임제 도입 후에 물류비가 감소했다는 비율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런 근거도 없는 물류비 폭등이라는 공포 마케팅을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그냥 화물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업이 돈 쓰기 싫다, 기업 돈 쓰게 하기 싫다라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계속 위험하게 만들겠다는 기업들의 탐욕을 끝까지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과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기업의 비용과 도로의 안전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조금 나누면 공동체 모두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에 좀 강하게 유감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외면하고 대기업 화주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중에서요, 컨테이너 화주 중 제도를 지속해야 된다는 비율이 56%입니다. 과반을 넘었습니다. 운수사 역시 과반을 넘기고 있고요. 시멘트 운수사들은 80% 이상으로 이 제도 지속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특히 화주들의 안전운임제 지속 퍼센트가 높게 나온 거는 이 컨테이너에 중소 화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대기업 화주들이 시장을 좀 잡고 있고, 컨테이너는 대기업 화주들과 중소 화주들이 광범위하게 있는데, 이 중소 화주들은 오히려 안전운임제가 도입한 이후에 물류비의 좀 투명성이 증가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를 찬성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화주들 중에서도 대기업 화주들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에 운수사 단체들이 안전운임제를 지지한다고 자발적으로 낸 신문 광고, 운수사 단체들의 현수막, 그리고 광양항에 있는 화주단체 현수막도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이번에 총파업에 들어갈 때 배우단지 기업 입주협의회 중소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확대에 대한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하고 지지한다라고 하는 현수막까지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모든 기업들의 입장을 대기업 화주들의 입장만으로 대변하면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운수사 단체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확대하고 안전운임 준수하자라는 협약까지 맺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쟁점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법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통해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응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률을 활용하거나 없으면 법 만들어서 타협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노동자, 개인사업자, 대체 화물 노동자를 뭐라고 보고 있는지 기준도 없습니다. 그동안 화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또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물 노동자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열악한 지위를 활용해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라면 파업권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자영업자라면 개인의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것, 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통닭집 문 닫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마치 노동자, 혹은 집단적 기본권 행사로 다른 주체의 법익이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문제적 상황인 것처럼 포착하고 일망의 기본권, 그것도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권 행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기본권 행사하는 노동자는 불법이다. 또 당정이 협의했으니까 화물연대는 총파업도 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목소리도 내지 말고 우리가 3년 연장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총파업을 왜 하냐? 그거는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시혜적인 시각으로 화물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명의 시민이지 윤석열 정부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개시 명령의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얘기가 됐습니다. 입법 배경도 화물 노동자의 탄압을 무력하기 위한 거였고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그 다음에 국제협약을 파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개시 명령의 진짜 목적은 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부 평가를 단전시키기 위한 것,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에 보수 언론과 화주들로부터 화물연대에게 백기 투영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교섭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직접 나온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총파업 직후부터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반대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세를 결집을 위한 심판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총파업 전부터 업무개시 명령까지 고려하면서 강경한 탄압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갈라치기 목적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 총파업은 비조합원들, 광범위한 화물 노동자들, 나아가서는 운수사업자, 중소화주들까지 지지하고 있는 제도이고 총파업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 노동자 내부의 반목과 분열을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조합원들이 업무 개시 명령에 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실은 사진은요, 저희 비조합원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이후에 울면서 차를 운송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런 현수막이라도 붙이고 나는 업무 개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붙인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한 강제 노역 차량이다. 안전운임 폐지와 육아보조금 폐지에 겁먹은 차주가 운전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화물 노동자들을 호도하고 또 극한으로 몰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화물연대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운수열의 도로운수공과 부의장 임월산입니다. 네, 예전부터 이 시기에 런던 출장이 잡혀 있어서 불가피한데 지금 런던에 와 있는데 국제운수열은 동부 런던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거의 새벽 2시인데 오늘 낮에 국제운수열은 사무실에 있었는데 국제운수열은 사무처 동지들이 우리 화물연대 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 그리고 파업에 참석하는 피조업원들과 연대하는 단위들인데 연대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런던에서도 세계 운수 노동자들의 연대 열심히 조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과 정부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ILO 그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 노동계 국제요원 모두가 안전인재 일문제 폐지 및 품목 확대의 요구, 화물연대의 요구 지지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규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ILO의 기급 개입 공문을 어떻게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여당이 아주 무리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ILO 사무총장의 명의로 즉 UN 산업기구의 대표자 명의로 전도된 소환이 공식 절차가 아니다. 입장 전달은 아니다. 판단은 아니다. 의견 조회 뿐이다. 이렇게 아주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어제 한겨레에서 이 ILO 개입선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그 내용만 확인해도 ILO 입장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입장은 ILO 협약부를 보장한 결세 자유 원칙과 단체 결속권, 결세 자유의 내재적인 구현은 파업권은 특수고용 노동자, 화물 노동자에게도 보장돼야 된다는 것, 보장되고 있지 않은 이상은 협약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업무 개시 명령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한국이 비준에서 국내에 결력이 발효된 ILO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어제 한겨레 보도가 공개된 소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ILO 사무총장이 과연 결세자유위원회 해석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2602호 사건, 즉 한국 정부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권고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권고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2602호 사건의 권고는 특히 화물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ILO 용어로 자영 노동자에게도 결세 자유권, 단체 결속권, 이 보장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아주 분명한 권고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영 노동자, 화물 노동자와 같은 자영 노동자들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맞는 단체 결속 제도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이 이제 언론에 의해 그 사무총장의 서한 내용 일부만 공개되는데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은 일단 전체 서한 제가 이제 본서한 내용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서한에서 정부가 6월에 정부가 화매연대 간의 합의를 언급하고 합의가 파기됐다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다음에 이 기준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서한 내용을 해석하면 정부가 화매연대 간의 교섭과 합의는 단식 교섭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취해진 약속에 대한 상호 존중은 단식 교섭의 중요한 요소이며 안정적인 요소 관계에 수립하기 위해 유지돼야 한다는 것. 이 내용은 한국 정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파기된 합의를 이행하라 이 내용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한국 노동자 화매연대와의 교섭도 존중하라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관한 아이로 입장을 보겠습니다. 확률의 보도에 공개된 소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로 감독 기구는 음성 서비스 및 유사한 부분의 업무 포기 명령은 이 노동자의 결세 자연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형사 제재를 가해서 안 된다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련한 결세 자유위원회 해석 내용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운수 부분에서 서비스를 기업 운영의 중단은 해당 공동체의 정상적인 생활에 혼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인정한다는 부분은 파업이 당연히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거나 제한해서 안 된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사자유위원회는 이 운수 부분의 운수 부분의 서비스 중간이 국가 비상 사태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ILO 기준에 따르면 국가 비상 사태는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 부분에서의 정타업은 이 비상사태 처리하는 상황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도 이 소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평가조를 하면서도 매우 약간 황당하게 평가조를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위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도 자료에서 이번 화매연대 파업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주 무리한 주장을 펼치면서 업무 개시 명령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문구만 보면 위에 방금 말씀드린 기준을 무시하는 매우 무리한 주장입니다. 국제사회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주가 업무 개시 그리고 지금 업무 개시면 다시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정부가 이 주가 발전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의 요새적인 대우를 보니 사실상 이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입이 ILO 감독 기구에 위한 공식 절차가 아니고 파업 대응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의견 조회라는 정부의 무리한 주장도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매우 부끄럽고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ILO 사무총장의 개입 선언만 봐도 이 국제 기준과 결세자유위원회 해석되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선언에서 ILO 사무총장이 최근 한국에서 발효된 87도 98호 협약에 기반한 결세자유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원에 있는 기준도 가이던스를 보고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매우 분명한 입장서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너무 분명히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노동계에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월, 지난 2월
죄송합니다. 12월 2일이 세계 노예제 절벽에 나왔는데 이 노예 절벽에 맞아 국제운수협회는 한국 정부의 화물연대의 가업권 보장하고 불법적인 강제노동 행위인 업무 복귀 명령을 철회하고 안전인재의 연구와 할 것을 연구하는 항의성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한 1000명 정도 동참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앞으로 항의성을 전달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제언론의 반응도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해외 진보 매체에서 이 파업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파업 요구에 대한 요구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이 업무 개시 명령 발전과 노동조합의 파업 탄압도 규탄하는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진보 매체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요 매체 그리고 경제지에서도 파업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우호적인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사 보겠습니다. 이 블룸버그에서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6월에 처음 보도했을 때 주로 경제적 효과, 이제 손해 이런 내용 중 세계 공급사에서 미치는 영향이 이게 조정이었습니다. 근데 보도 진행하면서 지금 이 파업에서 이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 화물연대 파업은 공급과 위기 속에서 더 안전한 조건과 좋은 임금 체계에 대한 전 세계 노동자의 요구를 상징하는 주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이터스를 보겠습니다. 로이터스는 되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이 내용은 다른 해외 외신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인 화물 노동자에게 안전운임의 중요성 그리고 파업의 절박성 파업 노동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우연 ICD의 이제 파업 중인 우리 화물 노동자들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호강과 노동 귀족이라는 정부의 마음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파업만이 이제 빈곤을 피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업의 내용도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안전임금제로 알려진 이 제도임금제도의 영구적 시행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이터스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안전임금제에 관련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아일랜드에서도 우리 한국 안전임금제를 양자의 일자리와 도로 안전 증진을 위한 모범적 제도가 장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019년에 제정된 아일랜드의 운수부근 양자의 일자리 도로 안전 증진을 위한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침에서 지속 가능한 운임 제도 이 이름으로 안전운임의 주요 원칙을 회원국 전국에 도입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원칙에 입각한 제도 사실상 안전운임 제도에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화주가 참여하고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 원칙은 우리 한국 안전운임제와 똑같이 비용 회수, 모든 비용 회수와 모든 노동 시간에 대한 직접소득 보장, 사회적 대우를 통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화주의 책임 강제, 그리고 보편적인 운임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이 네 가지 원칙인 ILO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요즘 많이 요청을 받아서 유럽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에서 벨기에, 특히 벨기에에서 이 한국 안전운임제의 한국 안전운임제를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한국에서 보도돼서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호주에서 안전운임제가 아주 안정적으로 주 수준에서
1979년부터 시행해왔는데 전국 수준에서 안전운임제가 있었던 거 날치기로 정부 보수 정부의 날치기로 폐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내년에 재도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연에서 호주의 토니 셔든 상원의원이 한겨레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주와 한국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제 기준과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해외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종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한 시스템을 해외 안전운임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도입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인터뷰와 여러분의 발표를 통해서 이 거짓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안전운임제 도입한 캐나다 밴쿠버항과 브라질 정부 이 안전운임제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화물 노동자들의 종파업이 배경이었습니다. 밴쿠버항만의 경우 2005년, 2014년에 컨테이너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서 이 파업을 통해서 전국 물류망이 마비되었습니다. 2005년에 정부가 중재에 나서서 이해 당사자 간의 양해 탁서 체결로 처음으로 최저운임 기준이 도입됐고 2014년 파업 이후에 영구적 제도도 법제화하였습니다. 정부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 전국 화물 노동자들의 대파업이 일어났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도로 운송 운임 최저선 즉 브라질의 전국 수준의 거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는 안전운임제를 약속했고 실질적으로 같은 해에 입법했고 법제화하였습니다. 결국은 안전운임제는 노사 평화 그리고 산업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국토부도 이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1월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선거 분석 연구 영역 결과 보도자료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화주, 운수사, 자주 간 공식적인 소통 장구가 마련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파업 발생이 가능성이 감소했다. 아주 분명히 숫자까지 내고 있습니다. 업무 방해제 정부가 이걸 인정하고 있는데 이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제 의무제 폐지하고 제도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항목 확대하는 것이 너무 이거 진정한 해결 방향이라는 것이 너무나 해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부도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호주 운수노조 마이클 케인 사무총장님의 입법 비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 안전운임제는 시장 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제도는 시장 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파괴적인 수준의 경쟁을 유발하고 노동자고 흥능을 죽이는 고전한 시장은 정상화하고 말씀드렸듯이 노사평화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빨리 행동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화물 노동자분들이 오셨습니다. 두 분은 저희 조합원 분이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 시멘트 품목의 화물을 운송하시는 조합원분, 또 한 분은 확대 품목으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 중에 위험물, 특히 그 정유업계에서 운송을 담당하시는 조합원분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발걸음 하셨는데 저희 조합원은 소속은 아니시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공감하고 이 안전운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기 때문에 조합원분도 한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이 별로 없습니다. 정부에서 연일 정부의 입장을 계속 쏟아내는 가운데 화물 노동자들이 실제 어떻게 화물운송 노동을 하고 있는지, 이 안전운임제가 화물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사고율 감소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은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서울노동자들이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참 많이 없는데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그 5.1 센트로기 운동을 14년차째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이금상 조합원님 모시고 그 정부에서 사실 이 5.1 위험 노동자들 고소득 고임금 노동자, 처우가 굉장히 좋은 노동자라고 하는데 실제 노동 조건이 어떤지 이 정의업계에서 일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삶이 지난 14년간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화물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사태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행정도 정치도 통치도 실종되고 법과 원칙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서 우리 약자들 최저 생계비도 못 받고 밤새 노동하고 가장 것도 못하고 인간의 기본권도 못 누리는 이런 화물 노동자에게만 그 엄격한 법과 잣대를 적용하는지 다시 한번 정치권하고 통치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건 가진 자, 권력자에게 정확히 제대로 적용돼야만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희 정의업계는 올 4월에 처음으로 화물연대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화물연대 조합은 없었고 올 4월 말 가입 시작해서 5개월 만에 900명이라는 인원이 화물연대에 가입을 했습니다. 900명이라는 인원이 4개월, 5개월 만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화조, 원청, 갑질당하고 강제 노역처럼 밤새 일하고 그리고 유가는 오르는데 의식은 안 오르고 근로조건은 거의 노예와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복받쳐서 순식간에 900명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임금이 높다고 해요. 운송료 수입이 괜찮고 근로조건 좋다고 말해요. 진짜 어이가 없고 정의가 없습니다. 물론 통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의 왜곡이 기본이 들어가지만 저희 같은 법정은 아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추가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를 못 갑니다. 거의 시내로 들어가요. 근데 운임 기준은 우리가 택시 기본열처럼 단거리들이 짧아요. 단거리들이 운임이 높아요. 구조가. 그래서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평균에서 적재를 하고 가면은 30km, 40km. 여기 컨테이너, 시멘트 BCT 나와 있지만은 이쪽은 시멘트 BCT 같은 경우는 충북이나 강원도 쪽에서 수도권 쪽으로 넘어와요. 그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거리로 따져서 운임을 채택하면 저희가 훨씬 높죠. 저희는 단거리지만은 상하차 비용이 같이 포함되고 외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기본 요금 쪽으로 해서 운송료가 좀 단거리니까 높은 구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거리지만 시간 서울 시내 왕복하는데 새벽 4시간 주말 아침 출퇴근 시간 이렇게 따지면은 거의 4시간 이상 걸려요. 30-40km 왔다 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이나 또 시내 주행하면 차량 소모가 많습니다. 가다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피로도가 고속도로 오는 거라 몇 배 높아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따지면 최고 열악하다. 이걸 거리 기준으로 운임 기준으로 따지면 높을 수는 있지만은 이건 왜곡된 거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무 시간이 계속 높고 또 저희는 업계 특성상 24시간 추라 365일 계속 24시간 추라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어느 한 틈 쉴 수는 없어요. 안전문제를 요구하는 게 저희가 위험을 아닙니까? 이건 사고 즉시 화재나 폭발, 그 다음에 전복이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위험물이 누출이 되면은 토양이나 수질, 대기 오염을 이렇게 해서 사회, 경제적,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물연대에 가입하면서 안전운임제의 일품목으로 첫 순위로 넣어달라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은 이건 저희한테는 안전운임제 강제 적용 명령을 내려야 된다. 저희가 지금 위험한 품목이 안전운임제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어딨냐. 그래서 저희 정협기가 결사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물 노동자가 안전해야 도로가 안전하고, 도로가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특히 위험물 같은 경우는 위험물 노동자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대로 장치가 없으면 그건 국가의 재난이고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는 저렇게 방치를 하고 저소득층, 최하층 우리 근로자들이 생존권, 기본운임, 우리도 먹고 살게 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요구를 효과 원칙에 작대해서 강제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나 적용한다고 해서 가진 뭐 경찰청, 소방청 다 동원해서 단속하고,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지금 대책인가. 너무 화물 노동자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국민이고, 저희도 이 사회의 일원이고 집에 가면 가자는 겁니다. 저희도 길 바닥에 이렇게 나와서 투쟁구를 외치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고 거기다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파업을 하면 그때 급여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유증 차량 가격이 2억을 3억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할부가 200에서 400 들어가는데 저는 300 들어가요. 300에 보험료를 40 들어가죠. 주차장 20 들어가죠. 해서 고정비용이 400 이상 나가요. 수입을 못 버는 문제가 아니라 고정 지출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요,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 파업 투쟁에 동참하는 게 안전운임제 꼭 관철을 시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심상정 의원님 나와 계시고, 이수진 의원님은 뭐 바쁘신 가운데 저희가 정치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살게,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정치라는 게 겁니다. 서로 대립되고 모순되는 부분을 대화 타협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6월 이후 이제까지 뭐 하고 계셨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아무튼 뭐 이 자리까지 저도 나왔지만은, 저희가 뭐 귀족이라고 하면 다 언론에서 귀족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 오신 기자님들은 우리 그 생업에 대해서 정말 잠 안 자고 일하고, 또 대형차들은 어디 식사도 못 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식사도 못 해요. 그 큰 차 식당에 혼자 들어가면 그 자영업자분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서 김밥으로 떼고 컵라면을 떼고, 그래도 가장이니까 생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노동시간이 되게 열악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요. 하루에 실제로 몇 시간 일하시는지, 출근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왜 위험이랑 연결된다는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통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녁 8시에 잡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 돌아버립니다. 해가 들졌는데 자야 돼요. 우리 아들 집사람 저녁밥 한번 제대로 소리내서 못 먹습니다. 왜? 아빠가 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1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2시쯤
적재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2시쯤 도착하면은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대는 다 차가 오고 또 한두 시간 기다리고 적재해서 서울 시내권 새벽차로 들어갑니다. 또 새벽에 또 빨리 가야 돼. 왜? 하와하고 나올 때 출근 시간 걸리면 또 하수 걸리니까. 그래서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배차는 조금 외곽적으로 나가요. 보통 뭐 저녁 배차로 2배차 나오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오전이 거의 다 갑니다. 그 대신 또 오후까지 또 업무를 기다려야 돼요. 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당일 주문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당일 주문 물량 기다리다가 뭐 오후 2-3시쯤 나오면 그것도 싫고 또 빨리 가야 돼요. 퇴근 시간 걸리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물 노동자도 적당한 근로 시간, 근로 조건, 운임 이런 게 정착이 되면 아까 정부에서는 이런 거는 과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탈발이기 때문에 뛰는 만큼 벌어야 되잖아요. 과소 안 할 수가 없죠. 부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운송료가 안전운전을 해서 근로조건이 좀 개선되고 우리가 근로조건 개선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시야나 야간에 많이 운행하니까 그 수당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달라. 왜? 주간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공휴일, 주말 밤새 일해도 주말에 이런 평일에 이런 거 똑같아요. 운송료 인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운송료가 인상이 되는 화주들이 시야나 야간, 그다음에 주말, 공휴일에 수송을 자제할 게 아니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꾸 할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질문자님의 그 내용을 제가 중간중간에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 계속 해주시죠. 네네. 그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1시, 그러니까 8시에 가서 1시면은 준비해서 나가서 새벽 2시부터 일을 한다. 그래서 오후가 다 가고 저녁이 될 때까지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그 본부에서 내는 통계도 보면 이 정의업계가 특히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시간대가 딱 심야 시간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노동이나 이런 것들, 졸음운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부분으로 먼저 넘어가서 이제 저희 사업에 참여해주신 비조합원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컨테이너 운송하시는 제품인데 기존의 안전운임 적용하기 전에 노동 조건이랑 안전운임 후의 노동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비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사업에 함께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이제 비조합원으로서 컨테이너 운행을 하고 있는 저는 컨테이너 운행을 하고 있는 김윤진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저는 19년도부터 컨테이너 운행을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다시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컨테이너를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되기 전에 19년도에 제가 근무를 했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비롯한 장거리 컨테이너 운행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코스가 경기도에서 부산을 왕복을 뛰는 일을 합니다. 짐을 싣고 내려가고 짐을 싣고 올라오고 하는 왕복을 뛰는 일을 일주일에 최소 4건 이상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월요일날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고 화요일날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고 수요일날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고 하는 일을 일주일에 4건을 한 달 내내 하고 있어요. 근데 19년도에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되기 전에 그렇게 일주일 내내 부산을 왕복을 뛰고 졸린들 비벼가면서 겨우겨우 일을 해야 생계 유지가 조금 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나마 그 노동 강도에 너무 지쳐서 제가 중간에 19년도에 컨테이너를 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넘어간 기간이 있어요. 다른 업종으로 넘어갔다가 올해 다시 넘어왔는데 올해 안전운임제가 적용이 되고 나서 조금은 타이트해졌던 게 조금은 많이 좀
느슨해졌다면 느슨해졌던 게 아무래도 안전운임제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고 운반비를 비롯하여 모든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15년도에 일주일에 4탕을 기본적으로 뛰어야 될 거를 조금은 느슨하게 일주일에 뭐 한 기본 한 3탕 정도의 운행 시간으로 좀 많이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뜻이 뭐냐면 저희는 사실 배차 시간이라는 게 저희 정리업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배차 시간이라는 게 저희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아니 운송사에서 배차를 주는 대로 바로바로 움직이고 그 배차 시간이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받는 대로 짐을 싣고 내려갔다가 부산을 찍고 부산에서 또 짐을 싣고 바로 올라오고 그 다음날 아침 바로 또 다음날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사무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너무 좀 많이 열악했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농담삼아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루 2시간 자면은 좀 적게 잤고 3시간 자면 평균적으로 잤고 4시간 이상 잤다 그러면은 많이 잤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는. 예. 근데 안전운임제가 좀 도입이 되고 나서 그거를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운반비나 아니면 뭐 사실 안전운임제가 제일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뭐 운반비긴 하지만 그 부분이 좀 됨으로써 일주일에 4개 이상을 띄워야 되는 그 왕복하는 그 탕수를 일주일에 3개 내지 4개 정도로 조금 줄일 수가 있거나 아니면 좀 느슨하게 좀 늘릴 수가 있거나 근무 시간을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이 좀 가능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의 역할을 좀 많이 보고 도움이 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비조합원이지만 지금 파업에 좀 동참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컨테이너는 수출 수입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좀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뭐 고강도 뭐 귀족 노조다 뭐 고소득 노동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지금 평균 14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루 14시간 이상씩을 운전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대기시간 이런 거 포함을 하기보다는 저희 사실 화물차로 경기도에서 부산을 기본적으로 내려가면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를 무조건 잡고 가야 돼요. 중간에 2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15분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15분 휴식을 하고 나서 또 이동을 했다가 2시간 뒤에 또 15분 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지키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평소 시간만 한 대여섯 시간 됩니다. 올라오는 것도 또 그 정도 잡고 부산에서 컨테이너를 또 교체를 하고 짐을 싣고 올라오는 것까지 또 하면은 기본적으로 차에 앉아서 운전하고 진짜 차에 운전석에만 앉아있는 시간만 최소 12시간, 13시간 이상씩은 무조건 앉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안전은 이제 전과 후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이 안전은 이제 꼭 사수가 일몰제가 폐지가 되고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같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계속 안전운임제 효과를 알 수 없다, 불을 명확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현장의 노동자의 눈으로 보고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로 들으면 잠자는 시간이 일단 늘어났고 한 달에 기본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해야 되는 건수가 줄어들고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바로 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시멘트 업계인데요. 시멘트가 안전운임 적용 이전에 사실 화물 운송 시장 안에서도 정말 노동 시간이 길기로 유명한 그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임 시행 전에 시멘트 업계 노동 조건이 어땠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만들어서 연해주신 여러분들께 또 아이로라든지 세계적으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람들의 인천이고요. 그리고 운행하는 구간은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 동해, 어쩌다 3,000호까지 갑니다. 이제 여기 통계 보면은 뭐 14시간씩 일을 하고 많이 한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게 최소 15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 22시간 철이야. 저보다 독한 사람들은 자는 시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DCP는 계속 쉬어 하다가 너무 졸리면 휴게소도 좋고 졸음쉼터도 그런데 2시간 정도 자고 일을 하고 틈틈이 잡니다. 우리는 자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더 같았어요. 10분 딱 자고 일어나는 거는 딱 8초면 더 걸어 떨어져가지고 10분 자고 알람 안 맞춰도 10분 만에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12분 자고 짐 실는 시간이 10분입니다. 8분을 맞춰놓고 자고 딱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여기가 어딘지, 내가 짐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지금 몇 시인지, 밤인지 낮인지, 이게 약 10초간 또는 5초간 정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딜레이 타임이 생기고 로딩을 해야 돼요. 이 정도로 저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으르다고 소문이 났어요. 밥을 하루에 2끼 이상 챙겨 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으려고 전화 통화도 보면은 그랬어요. 안전은 하기 전에는 밥을 먹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김밥을 갖다 운전하면서 먹어요.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제가 안전운임 전에 그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은 어떤 게 달라졌냐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도 그랬어요. 이제 노동자 지위를 가지고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시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야 어디 좀 갔다 와 시간을 내가지고 좀 늦었는데 2시간만 자고 해. 그러면은 여기 처음인데 이거 얼마짜리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물어보면은 하지 마라. 그래. 너 대차 받기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리고 한 달 일하면은 월 내역서가 나와야 되는데 안 줘요. 그럼 월 마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얼마만큼 일했고 얼마가 벌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안 줘요.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너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 그래요. 그리고 어디 시멘트 상차하는 공장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항의를 해요. 너무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집지기 좀 붙여서 먼지 좀 안 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너 저기 운수회사에다가 얘기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무언으로도 그렇고 언제든지 내일부터 일하지 마 이렇게 직접 말할 수도 있고 아무 말 안 해도 회차가 안 나와요. 또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 2개밖에 안 나오죠. 완전히 눈칫밥으로 도 같았어요. 우리 디지털회사. 어떻게 처신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안전운임제가 되고 나서는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역서도 법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안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돈이 언제 나올지 걱정 안 돼요.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줘라. 현금으로 줘라. 어음기름도 쓰지 말아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운임이 얼마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으니까 일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니까 일하는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 전과 후가 이런 식이고요. 이건 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안전운임제는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사물 노동자의 심구멍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의 심구멍. 숨쉬고 살아야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려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느리고 막 안전운임제 하기 전에는 막 5단계가 돼가지고 막 누가 누구에서 주는지 우주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체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주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내려와요. 그러다가 안 와요. 돈이. 누가 중간에서 어떻게 돌렸는지 몰라도 다음 달까지 11일 미린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이고 말씀드렸듯이 의뢰다 보니까 언제든 재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업무 개시 명령이 그 사람을, 그런 사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대통령이 너 말 안 들어? 내일부터 그러면 뭐 저기 뭐냐 물가 보증 끊을게. 뭘 또 끊는데요. 그리고 화물운송 자격증을 어떻게 한대요. 그거 말 안 들으면은 불이익을 막 준대요. 집에서요 전화 오는데 목소리가 막 불불 떨려요. 집사람이 미치겠어요. 야 이거 하면 안 되냐. 또 파업을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러다가 수입이 끊기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막 해요.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겪었던 갑 중에 갑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너 말 안 들으면 밥줄 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이 정도까지 일단은 뭐 팀장님 말씀이 드린 것 같고 해서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동료지만 말씀하시다가 감정이 막 벅차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울분이고 외침이거든요. 저희가 귀족처럼 저희도 살고 싶어요. 제발 좀 귀족처럼 살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잠 안 자고 못 먹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저런 극한 노동을 하는 게 귀족이라면은 이 세상의 귀족은 조만간 멸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5시간, 하루에 15시간 일하고 밥 2번 먹으면 게으르다고 하는 게 안전운임제 이전에 스튜던트 화물노동자들의 삶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북한 사람들은 자는 시간도 없이 일을 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일하면 정말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하시다가 그런 위험 고비를 넘기신 순간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예. 트레일러를 저는 여러 가지 했었는데 탱크롤이 기름을 재생을 싣고 다니던 때였는데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도로운전 아니었는데 갓길에 세워지는 차를 들이받았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시야가 좁아져 터널 시야라는 효과가 생긴대요. 갓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 운전놈이 분리돼가지고 뒤에 있는 탱크롤을 때리고 그 다음에 제 운전놈이 아스팔트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죽음을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운전석만 보고 나머지만 다 찍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사고도 많았어요. 그런데 도로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차가 메리트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까 뭐 자꾸 대기 시간 한다는데 DCT가 대기하는 건 최라고 해서 수목공장 앞에 그냥 배우면은 4차선 중에 2차로를 갔다가 대기줄을 서가지고 대기하는데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앞에 차가 지구실로 들어가면 한 10m를 당겨야 돼요. 차를 치는 거. 100% 다 도로운전이에요. 그 10m를 전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근색 2천만 원만 나와가지고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죽을 뻔했구나. 오늘도 죽을 뻔했구나. 이제 욕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일주일에 2-3번 돼요. 그러니까 제동거리 이걸 갖다 돌다가 깜빡하면 금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그런 위험한 순간을 수시로 다치지만 제가 죽을 뻔한 사고는 여러 번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 운전할 때 절대 대형차 앞에 가지 마라. 뒤에 대형 화물차가 특히 새벽 시간, 오후 시간에는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하는 사람 없다. 절대 앞에서 가지 마라. 뒤에 대형차가 오면은 차선 비켜주고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도 졸다가 대형 사고를 한번 났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도 유가 변동이나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정유사 내고 가격에 따라 위안 유독을 쳐요. 그러니까 뭐 며칠 집에 못 들어가고
남성전화를 그런 상황들이 저는 계속 있었다고. 그럴 때는 제가 최후의 방법으로 와이프한테 우리 여행 가자 해가지고 와이프를 옆에 태우고 수속을 합니다. 졸리니까 깨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와이프가 파리채를 들고 옆에서 때려요. 졸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 물약을 소화시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노동자들이 큰 사고 위험을 가지고 안 졸려고 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졸으면 누구도 못 찾죠. 아마 윤석열이 못 찾죠. 그리고 이놈이 도망가질 않아요. 계속 방법이 되죠. 계속 꼬박꼬박. 그래서 뭐 여기 우리 노동자분들 톨게이트다 아니 진출로 위해서 못 받아가지고 지나쳐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럼 수없이 겪었어요. 노동자 삶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 우리들 안전을 챙겨니까 우리 안전을 하자는 거예요. 귀족을 만들냐 마는 게 아니라 서로 안전하면 좋잖아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 역시도 정말 제가 몰랐던 많은 내용 속에서 가슴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말씀하셨듯이 숨구멍인 것 같아요. 안전 본인제가. 예, 혹시 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예, 여기 경향신문의 조재랑 부장 제가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 하나 약간 궁금한 게 세 분 다 그 타는 기준이 아니고 날짜 기준으로 보면 주에 며칠 정도 운행한다고 보여졌을지 그 주 최소한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토요일 일 나가서 일요일 새벽에 돌아와서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정유업계는 허가인들 가입하고 한 달에 4회 강제휴무를 시행을 해요. 무조건 쉬어라. 그건 여기 조합원들 강제 사항이에요. 그리고 병원도 가야 되니까 이틀 주택. 4일 중에 이틀 주택 무조건 써야 돼요. 그거 안 써도 강제조합 회사를 못 넣게 합니다. 저를 비롯한 장거리 컨테이너 모든 화물 노동자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월요일 출근, 토요일 퇴근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월요일날 짐 싸들고 나와서 토요일날 집에 가요. 빨래하러. 네. 그래서 일주일 가출한다고 집에서 나올 때마다 매주 가출을 해요. 아침에 새벽에 월요일날 새벽에 가출해서 주말에 들어갑니다. 씻는 거나 이런 거는 휴게소나 아니면 그 주유소 같은 경우에 조금 잘 되어 있거나 화물차들이 많이 가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샤워장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런 곳을 종종 이용을 하는 편이죠. 네, 샤워는 씻고 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네, 뭐 제가 월요일 출근, 토요일 퇴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전운전인데도 안전운전인데 저희 졸음운전 사고가 왜 일어나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밤에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거의 일생을 다 보낼 정도로 운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밤늦게 휴게소를 가면은 저희도 졸려서 자려고 휴게소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등을 들어가게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네,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차를 못 세우는데 나와야지.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다음 휴게소까지 또 억지로 졸음을 참고 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좀 너무 반복적이었고 그나마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아까 제가 좀 기본 4탕을 해야 되는 거를 3~4탕 정도로 조금 느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근무 시간을 조금 일하는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을 좀 가능하고 좀 뭐 만약에 잠을 정말 못 잤다 하는 날이 있으면은 그 다음날 조금 휴무를 하더라도 좀 느슨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거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야나 야간 시간에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렸다가 시민들이 나올 때 출구에 보면은 디미너에 트럭들 몇 대 세워져 있는 경우 보죠. 그분들이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음 휴게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진입은 못 오고 출구 합류하는 데서 차를 세워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다음 휴게소까지 못 가게 되니까. 저는 로이터 통신의 박주민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성철 선생님한테 제가 잘 놓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업무 게시명령? 이걸 직접 받으셨는지 받으셨으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의원님 계시면 좀 물어보고 싶으면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6월 이후에 어떤 입법 노력이 있었는지 이제 민주당은 다수당이라고 제가 국회 안에서 다수당이라고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힘으로라도 어떻게 입법을 해서 이 개정을 해서 안전 문제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월과 지금 12월 사이 6개월 동안 무슨 여야 간의 뭐 입법 노력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어떤 화물연대와 이런 협상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저는 아직 업무 개시 명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토요일 하다 보니까 앞에 트랙터하고 토요일하고 구분이 되는데 트랙터는 제가 BT를 하는데 BT 운송사가 아니라서 그쪽에서 이제 명령사가 안 간 것 같고요. 트레일러는 보통 업무적으로 취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트레일러 넘버로 사주를 조회해가지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노동자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하고 있는 우수회사 나를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회사에다가 파업 중입니다. 내일부터 대차를 받지 않겠습니다. 전화로 우수회사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헤어지게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죠.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 하나만 더 현장에서 어제인가 어제 정부 발표를 보면 이제 업무 개시 발송을 하고 나서 시멘트 업계나 이런 게 좀 회복을 하고 있다. 왜냐면 기사님들이 다시 돌아오겠다. 실제로 좀 그걸 회복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들 엄청난 노력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흘이 넘어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고 차고라든지 가게라든지 공장 이런 것들을 다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조합원,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 사람들을 해서 운행을 시작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얼마 정도 복귀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한 30%까지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수당은 아닙니다만 그 상황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화물연대 관련된 법안이 총 6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토위원회 상정이 되었던 상태고요. 최근에 여당 간사가 낸 법안은 이제 아직 상정이 안 돼 있고요. 또 나머지 4개 법안은 어떻게 되냐? 제 심상정 대표관리 법안을 포함해서 전반기에 민생특위라고 거창하게 만들어서 이 화물연대 문제를 포함한 해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민생특위 법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민생특위가 한 번 정도 건드리다가 말고 폐기가 됐죠.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안들은 다시 국토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 국토위가 여러 번 제가 체감했지만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개 법안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호석 의원이 2년 전에 낸 법안 하나만 지금 국토위원회 상정이 돼 있는 거고 상황이 이렇게 된 이후에 지금 여당이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서두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당은 당연히 상정 자체를 맡겠지. 그렇게 지금 대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합의한 이후에 국회가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가 굉장히 국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무쟁점 법안이라는 명분으로 서로 쟁점이 없는 거, 가벼운 거,
실제로 국민 생활 개선에 큰 도움도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서둘러서 처리해서 입법 성과처럼 만들어내고 조금 이해 범위가 충돌이 되거나 또 견해 차이가 큰 거는 다 뒤로 밀어서 대테마는 임기 종료 후에 폐기됩니다. 이게 국회의 실상입니다. 아주 나쁜 관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법안을 제출한 순서에 맞게 상정하고 소위원회에서 바로 달라. 아니 쟁점이 있으니까 토론이 필요한 거고 이견이 있으니까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또 무쟁점 법안 만들어서 마치 무슨 국회가 일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실제 국민들에게 절실한 아무리 이견이 있더라도 조금씩 좁혀나가야 되고 공론화시켜야 또 좁혀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양당이 옮겨지고서 뒤로 이제 계속 밀어갔던 상황이고 이런 점 때문에 사실 정부나 대통령의 지금 여러 형태도 참 보기 드문 모습이지만 국회의 오래된 이런 나쁜 관행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와서는 국회가 이제 정부를 견제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민생을 보듬어야 될 일차적 책임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으라는 이렇게 좀 대화를 저희도 소수당이지만 민주당과 오늘 국민의힘도 만나서 적극적으로 좀 주문을 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논의에서는 첫 번째로는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여당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여당의 뒤에 숨어서 여당을 핑계로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에서는 강하게 다수당으로서 또 국회가 정부는 정부 역할이 있는 거고요. 국회는 국회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 국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여당 그리고 또 다수당임에도 또 대표 법안까지 발의했으면서 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화면은 좀 강력하게 일을 할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얘기는 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 있으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드리자면 화합회장이 대로 저기 인도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는데요. 거기서 10일이 지나니까 몸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일할 때는 매일 두통과 어깨 결림 이렇게 시달렸는데 거기서 사니까 엄청난 소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요. 그리고 잠을 잘 자고 삼시세대를 갖다가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과 어깨 결림이 없어졌습니다. 상하차 때 유증기를 가지기가 온몸으로 흡수를 해요. 근데 시원한 나무 밑에서 그거 외치면서 성냥도 키우고 음량도 높이다 보니까 저녁에 잠에서 기침을 안 해요. 그 말 그대로 저건 돌 지났을 때 본 얼굴 같다고 어머니 아주 쎄거든요. 아무튼마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기침 한번 하고 새벽까지 그대로 갖다 준다고요. 네, 저는 이런 파업 현장에 따로 나가 있는 건 아니라서 현장의 구충은 잘 모르겠으나 저도 동참을 하는 입장으로서 지금 현재 한 2주 넘게 차량을 세워놓고 거의 집에만 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떤 병이 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종종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파업 꼭 승리로 좀 이끌어가 주셨으면 하고 좀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안전운임 제도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제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물운송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혹은 이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산업이 대체 어떤 산업인지에 대해서 좀 전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산업이 화물 노동자들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정의 내리면서 이 노동자들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안전운임위원회 혹은 안전운임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산업의 좀 선진적인 발전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율된 협의가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최저선을 좀 함께 결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파괴적인 경쟁을 좀 억제하고 기업이든 화물 노동자들이든 결국에 좀 선진적인 산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저희는 사회적인 논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논의에 대한 결론이 기업의 비용이 과중되기 때문에 혹은 기업 부담이 과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 안전사회에 대한 논의가 일방적으로 좀 호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도 독식 시장이라고 할 만큼 정말 고장난 산업에 대해서 이 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화물연대뿐 아니라 화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화주들 그리고 우주사업자들 나아가서 정부까지도 그 태도 변화 혹은 인식의 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